요거는 저희가 영상 많이 만들었으니까 경기에 대해서 영상 많이 만들었지만, 첫 번째, 일단은 무역 적자가 심상치가 않죠. 그 외환위기 때 무역 수지가 1990년부터 97년까지 8년간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 이때는 좀 옛날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도 있는데 급격한 신흥국 자본 이탈, 요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으로 갔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은 외환 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성장 중이었고, 그 다음에 외환이 굉장히 부족했었고, 수출 의존도 물론 지금도 높지만 수출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거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걸 겪어가지고 기업 진짜 이 당시에는 완전히 성장에만 오롯이 쏟아가지고 분배 제외하고 그냥 성장만 계속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길 때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내실보다는 굉장히 덩치를 키우는데 중점적으로 했던 거고, 요거 한번 쳐맞고 나서 그 다음에 내실을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요때는 너무 큰 상황이라 요때랑 비교하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무역 적자가 거의 3, 4배 정도로 늘었다. 그리고 1월에만 해도 지금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 나왔는데 요게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죠. 작년에 했던 게 475억 달러 정도였어요, 적자가. 근데 벌써 1월 만에 100억 달러가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거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런데요, 미국은요 매년 적자던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 그것도 완전 기축통화 중에서 짱이라서 지들이 돈 없으면 풀면 돼요. 찍으면 돼.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요, 미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글로벌 어스, 세계는 하나.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수출 또는 그 생산은 어느 나라에서 하고, 우리나라는 뭐 거기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3차적으로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바퀴 조립하고 여기서는 엔진 조립하고 해서 자동차 공장 따로 있고, 이런 정식인 것처럼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눴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망가져버리면 조립이 안 되죠. 근데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이때 다 내수 중심국으로 바꿔요. 내수 중심국으로 바꾸면서 내실을 다진다. 내실을 다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채, 위험 축소죠. 그 다음에 통화 승수 너무 늘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MBS 증권 같이 돈 뻥튀기를 막는다. 이게 바젤 3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대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GDP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 가계부채 문제. 그래서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9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코로나 거품이 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정도밖에 안 됐죠. 왜? 이 상황에서 바젤3를 적용을 하면서 DSR도 빠르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증식을 막았죠. 이때 막 MBS 증권, CDS, CDO 뭐 이런 것들로 그 돈 뻥튀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줄여놓으니까 이번에 거품이 끼었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끼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선 내수 중심국으로 변하면서 경기를 부양했다면 우리나라는 부채를 늘려가지고, 그것도 가계부채를 늘려가지고 거품을 키웠어요. 거품을 키우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집값이 거품이다 하는 게 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첫 방송했던 2019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가능하냐, 큰 붕괴가 왔을 때 이게 어떤 붕괴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일본, 그 다음에 뭐 미국,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여기랑 여기죠. 일본 같은 경우도 1991년 버블 경제 붕괴 되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이 왔는데, 잃어버린 30년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가계부채가 붕괴가 됐어요. 당시 일본의 부채는 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쌓였지만 가계부채 역시도 붕괴가 됐다. 역시 미국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맞은 이후에 가계부채가 붕괴가 됐어요. 미국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한국,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경험을 계산하고도, 즉 경험칙상으로 여태까지 경제가 흔들려도 문제가 없었다, 다시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계부채 계속 뻥튀기 시켰으니까. 근데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을 넘어갔죠. 일본 당시에 80 안 됐어요. 미국 경우 이제 97 정도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100을 넘어갔어요. 이게 한 번도 붕괴되지 않았던 가계부채 붕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집값은 10년 뒤에 다시 올라요. 경제가 위험해져도 10년 뒤에 다시 올라요. 그래서 집값 떨어질 때 보면 91년도에 떨어졌죠. 이거 다 일기 신도시 때문에 떨어졌다, 개소리고, 일기 신도시에다가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강력한 규제 정책에다가 옆 나라 일본이 붕괴되면서 경제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 97년도에는 진짜 우리나라 심각한 경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2008년은 세계적으로 떨어진 거죠. 이번에도 지금도 2008년보다 더 세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최고 수준이다, 세계 3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사적부채, 그 다음에 가계부채인데 법인 세워가지고 대출받아서 기업부채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계부채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터지는데 과거처럼 붕괴를 안 한다? 과거처럼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거랑 똑같죠. 맨날 술을 마셔요. 맨날 술을 마셔. 진짜 하루에 2병씩 마셔요. 소주를 2병씩 마셨는데, 그러다가 한번 위궤양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나섰죠. 아, 괜찮아요. 또 마셔. 아, 이걸 중독이 돼서 또 마셔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간경화가 와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 또 마셔. 간 좀 나았어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제 말기 아니면은 아예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을 절제를 해서 드러내야 돼요. 다음부터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래요. 술 마시면 죽는데요. 그런데 괜찮아요. 또 마셔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혀 다르죠. 간이 멀쩡할 때랑, 그 다음에 간이 간경화가 왔을 때랑, 아예 간암이 걸려서 간에 뭐 3분의 2 정도 드러내고 3분의 1 가지고 기능할 때랑 같아요? 근데 경험칙상으로 여태까지는 계속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이다, 이것만큼 멍청한 말이 어딨냐 세상에. 특히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줄 몰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터져도 이 인플레이션은 예상이 된 거였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예상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올라간다. 근데 돈을 많이 풀어서 화폐 가치 하락이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 상승이 왔으면 금리 상승은 당연히 예견된 건데, 몰랐다는 듯이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한 마음이오나, 이렇게 될 걸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100% 저희가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상황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는 그냥 폭락론자니까 말 듣지 마.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이 역대급 고점이라고. 이번에는 가계부채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극복을 하느냐. 다만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 오지게 풀어서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유동성을 그렇게 풀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이번에 코로나 때 뒤어서. 그럼 방법이 많이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안 오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 산업 자체가 망가졌잖아요. 아예.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한국에는 없는 장치가 있는 최신형 노트북 봤더니 CD롬이 있어. 한국에는 CD롬이 없는데. 한국은 CD롬 필요 없어서 뺀 거죠. 이제 USB로 다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없는, 그 정도로 거기는 기술이 첨단 기술 쪽에서 어느 순간 따라오지 못하고 낙후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30년이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100%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편중되었던 자산, 그 다음에 가계부채로 올렸던 부동산이 가계부채가 붕괴가 되면서 영향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태까지 경험칙상 있었던 일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